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2026년 1월 9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들어가기 앞서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그럼 뉴스 보시죠. 비상계엄은 내란인가 형사판단 나올 윤석열이 재판 1년 만에 마무리다. 지난해 1월 26일에 기소, 총 42건 심리, 증인 61명 출석, 메모드 재판, 군경지휘부 사건과 병합됐다. 본리사건 판단만 앞둬.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법적으로 내란 타령을 할 수 있는지 아닌지 이게 일단은 1심에서 나온다 이 말이 되겠죠. 지금까지 내란 떠드는 거 지금 내란 떠드는 거는요 이재명 기준으로 하면은 그거 하면 안 되죠. 예, 내란 타령 하면 안 됩니다. 일단 이게 1심이라도 나와가지고 되면은 내란 타령 할 수 있겠죠. 참고로 이재명의 경우에는 대법관에 가가지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죠. 예, 사실상 유죄다. 예, 그랬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이런저런 소리를 안 하죠. 말하려면 똑바로 얘기해야죠. 예, 동일하게 그 기준을 동일하게 잡아서 얘기해야 된다. 하여간 내란 타령이 계속 될는지 안 될는지 보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일단 메신저 탈퇴, 전화 교체 정황, 경찰 김기영 통신영장. 참 뒷북 제대로 치고 자빠졌네 진짜. 경찰 수사 미적되는 사이 의심 정황 계속. 이럴 줄 몰랐어요? 에이, 우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경찰? 뭔 경찰이 수사를 합니까? 권력 수사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안 한다니까 지금 계속 민거적 거리고 안 한다니까요. 휴대전화 미국 가서 쳐버리고 오고 물론 정황입니다 정황. 정황상으로 미국 가서 쳐버리고 텔레그램 탈 때 했다가 다시 들어오고 잘 돌아가고 자빠졌다. 경찰이 뭐 어찌 한다고? 웃긴 소리라고 보면 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예, 검찰 이춘석 차명 거래. 간만에 또 이름 나오네. 이춘석 차명 거래 보안 수사 요구 미공개 정보는 재수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사건 돌려보냈다. 이것도 뭐 경찰이 뭉갠다고 정신이 없는 건이 모이네. 예, 검찰에서 다시 백도했다. 경찰한테 다시 해라. 보안 수사 요구했다. 되죠. 잘 돌아간다 진짜. 경찰이 뭐 한다? 에이, 웃긴 소리라고 보면 되고요. 이제 혹시라도 이제 정권 바뀐 후에 다음에 더불어 자칭 진보가 이제 내놓을 다음 건대기는 뭐냐? 경찰 해체가 되겠네. 경찰 해체. 잘 돌아가고 찾아빠졌다 진짜. 넘어가고요. 외교부 서해 중국 관리시설 이동에 양해 있는 걸로 알아. 참 짜증나네. 표현이 억수 짜증나네. 양해가 있는 걸로 알아? 참 짜증납니다. 진짜 말하는 꼬라지가 진짜 짜증나게 하는데 이 불법 시설 아니에요. 불법 구조물이잖아요. 불법 구조물. 양해 타령을 취하고 자빠졌네. 무단으로 설치한 시설 중 관리시설을 옮기는데 관리시설을 옮기는데 항중강 양해가 있는 것으로 안다. 외교부 세금 처받아먹고 이 짓거리 차고 자빠졌네. 관리 플랫폼 이동에 관해서는 양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이거 저 미국하고 관세 협상할 때도 무슨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뭐 이 지랄 하더만 이것도 이 쇼하고 쳐자빠졌네. 관리하는 시설은 중국식이 철수할게라고 해서 아마 옮기게 될 거다. 참 대단하다 그래. 짜증나고요. 간단한 얘기입니다. 중국 눈치 억수로 본다. 넘어가고요. 깜도 안 되는 거죠. 2030년 진료비 191조. 아이고 어마어마한데 빨간불 치매 정신질환이 재정 흔든다. 재정 흔드는 건 둘째치고 이거 인구학적으로 인구 통계상 이미 이것도 답이 안 나오는 거다. 우짜가 뭐 여러 차례 얘기했기 때문에 지겨운 분들이 많으실 건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복지 관련 이런 거 이 모델을 갖다가 처음에 만들 때 이걸 만드는 단계에서부터 어떤 게 그 가정이 되었다? 부양받을 사람 1명에다가 부양할 사람이 최소 3명에서 4명이 붙는 걸로 가정이 돼가지고 이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연금, 그 건강보험 이런 게 다 설계가 다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인구학적으로 또는 인구 통계상 이미 출산율이 뭐 2명, 뭐 2.0, 뭐 이거 밑으로 떨어지는 순간부터 이미 다 작살 난 거예요.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인구 대체는 고사하고 그보다 더 늘어야 되는 건데 인구 대체 수준도 안 되고 지금 뭐 1명도 밑에잖아. 0.8명인가 9명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미 이거는 다 그냥 폰지가 된 거예요. 폰지가. 우짜가 건강보험은 그나마 욕을 덜 하는 게, 그나마 이거는 뭐라도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으니까 그래도 우짜가 좀 덜 뭘 하는데, 이것도 일단 처음에 설계하는 당시 그때부터 이미 이렇게 될 꼬라지라는 걸 뻔히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 유럽 등에서 이미 해가지고 답이 안 나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유럽에서는 우리나라가 무슨 예전에 석탄, 서독에 뭐, 예전에 독일 통일되기 전에 서독 뭐 탄광 뭐 이쪽에 보낸 거, 광부들 보고 가고, 뭐 간호사 가고 이랬잖아요. 그때부터 이미 야들은 계산이 다 나오고, 독일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이 그 광부나 간호원들이 간다는 거는 그만큼 그쪽 인력들이 부족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답이 안 나온다니까. 이거는 인구학적으로는요 이미 다 폰지가 예정되어 있던 겁니다. 이것도 수십 년 전에. 근데 이거를 외국 거, 특히 유럽 걸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초반에 잘 써먹었지. 안 그래요? 뭐 DJ 쪽하고 이쪽에서 잘 써먹었잖아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기초연금 그것도 뭐 노무현 때 가지고 그거는 임시 땡빵으로 내놨는데 그 뒤에 이제 표파리로 변질된 거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인구학적으로 관련된 거, 이거 사람 숫자하고 관련된 건요, 전부 다 폰지입니다. 폰지. 출산율이 안 나오고 인구가 줄어드는, 늘어나는 건 고사고 줄어드는 순간부터는 다 폰지가 되는 거예요. 가족 대신에 국가가 우째 뭐 케어해준다? 구라라고 보면 되고요. 답 없습니다. 이거는. 네, 넘어갑시다. 네, 달러 인덱스 보시죠. 오늘은 금하고 은덩이 얘기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부터 봅니다. 달러 인덱스는 0.19% 상승해서 계속 잘 올라가죠. 예, 계속 잘 올라갑니다. 이 차트 기준으로는 202평선 뚫고 올라갔고요. 이제 52평선이 보이고 있네. 그래서 0.19% 해가지고 상승해서 98.92가 됐습니다. 잘 올라가는데 우짜 관련해서 이거 달러 인덱스는 유동성하고도 뭐 유동성 현재 그 상황이 어떤가 이거를 측정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거다 해가지고 달러 인덱스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물론 의견 제시입니다. 의견 제시. 자, 넘어가고요. 자, 우리나라 원화 보시죠. 지난 24시간 동안 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뭐 얼추 맞습니다. 우짜가 뭐 지금 캡처한 거는 6시 한 40분, 45분 이제 캡처했는데 뭐 조금 어제보다 한 20분 정도 빨리 했나? 아니, 그 정도 했는데 뭐 대충 맞죠. 뭐 1447원 어제 해가지고 종가 때리 맞춘 거 이렇게 되고요. 그래가지고 0.24% 24시간 동안 0.24%. 뭐 퍼포먼스는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단순 계산으로 하면 달러 인덱스가 0.19% 상승했으니까 뭐 0.24% 싸졌으니까 뭐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1달러에 1452, 어이쿠야 1450원 재돌파했네. 예, 우짜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에 해가지고 1450원 이걸 갖다가 넘어설 거라고 그래가지고 예상하고 계속해서 어제도 방어전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1달러에 1450원 방어전이라 했는데 뚫려버렸습니다. 예, 뚫려버렸고요. 네, 이어서 보시면 자 이거는 해가지고 5분짜리 해가지고 차트입니다. 보시면 어제 뭐 이거 가지고 뭐 떨구고 해가지고 생쇼가 나는 거대. 이것도 뭐 오늘 아침에 또 새벽에도 계속해서 뭐 아침 대바람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 짓은 하고 있습니다만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 해가지고 K 증시 끝나자마자 해가지고 쳐 올려가지고 이때부터 1,500원 바로 돌파해버리고요. 제대로 돌파해버렸죠. 이후에 지금 차트 모양 꼬라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를 환율을 현재 떨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뭐 짝대기가 다 위로 다 서 있잖아요. 짝대기가 서 있는 걸 통해서 환율을 떨구는 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니고 이거 환율이 더 올라가는 걸 막는데 애를 썼다는 것을 갖다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어쩌든지 간에 1450원을 돌파했다. 우짜가 캡처하는 시간이 이게 한 6시 40분, 50분 정도 되는데 1451원 절따이네요. 절따입니다. 1450원 재돌파했다. 예, 넘어가고요. 우짜가 말씀드렸죠. 2주 전인가 지난주인가 K 외환당국에서 상단을 얼마나 보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1450원은 깨졌다. 네, 다음은 엔화 보시죠. 24시간 동안 0.05%뭐 선방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엔화 보시면 어제 해가지고 물론 뭐 장외입니다. 장외 역에 거리인데 1달러에 157엔까지 올라갔었다. 이게 됩니다. 하여간에 0.05% 살짝 싸져가지고 1달러에 156.848엔이 되었다.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뒤늦게 또 금덩이 나옵니다. 오늘 금덩이, 은덩이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순서를 조금 바꿨습니다. 금덩이의 경우 24시간 동안 해가지고 0.40% 상승해가지고 1온스에 4,474.29달러가 됐습니다.
조금 그렇죠. 예, 조금 분위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를 갖다가 우짜가 해가지고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가격은 보고, 자, 은덩이 보시면 은덩이는 어제 가지고 24시간 가지고 마이너스 1.91% 하락해서 1온스에 76.78달러가 됐습니다. 왜 이럴까? 예? 왜 지금 억수로 잘 나갈 것처럼 보였는데 왜 이럴까? 이게 돼서 지금 그나마 변동폭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걸 그거로 위안을 삼을 수 있는데 왜 이럴까? 해가지고 우짜가 말씀드릴게요. 제목은 금과 은의 금과 은에게 닥친 역풍의 시간이다 해가지고 우차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많이 테크니컬한데 최대한 드라이하게 얘기할 테니까 그냥 얘기하는 거 듣고 그냥 이해는 해주세요. 말씀드립니다. 금덩이하고 은덩이의 경우 매년 1월 둘째 주마다 맞이하는 단기 역풍의 직면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투자 가능 상품 지수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투자 가능 상품 지수. 예를 바꿔서 말씀드리면 상품 투자 벤치마크인 S&P GSCI가 있고요. 그리고 블룸버그 상품 지수라고 있습니다. 이거의 이 두 개가 연례 리밸런싱이 진행되는 게 바로 1월 둘째 주마다 해가지고 진행되기 때문에 역풍을 맞이했다 이게 됩니다. S&P GSCI와 블룸버그 상품 지수는요, 매년 한 번씩 진행되는 규칙 기반 프로세스로 미국 시간으로, 그러니까 2026년 올해로 치면 1월 8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1월 8일부터 5거래일 동안 이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며 해당 기간, 이 기간 동안 다음 주까지 이어지겠죠. 이 기간 동안 지수 추종 펀드들은 지난 1년간의 고르지 못한 가격 변동 이후 선물 투자 비중을 미리 정해진 목표 비중으로 재조정하게 됩니다. 좀 말이 어려운데 하여간에 금덩이하고 원덩이에 별로 안 좋은 소식이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S&P GSCI 해가지고 나오는 거죠. 지수가 나오는 겁니다. 요거 참고로 상품 가격 변동폭이 일반적으로는 별로 크지 않았습니다. 별로 크지 않았기 때문에 리밸런싱이 비교적 조용하게 진행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죠. 작년 한 해 금덩이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64%나 급등했고 은덩이는 얼마나 올랐습니까? 무려 150%입니다. 연간 수익률이 150%나 폭발했습니다. 이거 전부 다 금덩이, 은덩이 모두 1979년 이후 최고의 연간 수익률을 기록한 게 바로 작년 2025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6년 지금 현재 초까지 해가지고 추가 상승이 예상되고 있죠. 야, 벌써 이거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것도 올라가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금덩이, 은덩이 모두 추가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지수 내 상품 비중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어떤 게 높아졌다? 금덩이하고 은덩이 비중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패시브 펀드들의 경우 목표 비중 대비 기계적으로 과도한 노출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결정적인 것으로 연례 리밸런싱은 펀더멘털, 가치평가, 거시경제 전망에 대한 판단 같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금덩이하고 은덩이 가격이 되겠죠. 이런 가격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 이 리밸런싱은 영향받지 않고 그냥 무차별로 한다는 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로 금덩이와 은덩이는 블룸버그 이 금덩이와 은덩이가 블룸버그 상품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지금 현재 약 11%인데요. 블룸버그 상품지수의 2026년 목표 비중은 금덩이가 14.9%, 은덩이가 3.9%인데 반해서 2026년 1월 7일 기준 금덩이 비중, 이 블룸버그 상품지수에서 금덩이 비중은 무려 20.5%고 은덩이 비중도 9.7%에 달하고 있습니다. 목표치는 금덩이가 14.9%인데 실제로는 지금 20.5%, 은덩이의 경우 목표치가 3.9%인데 비중은 현재 9.7%에 달한다. 이러면 그냥 일단은 리밸런싱에서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 되겠죠. 결론은 뭐다? 금덩이와 은덩이 모두에서 약 50억 달러 규모의 순매도, 그러니까 자금 유출이 발생할 것으로 현재 추정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 다음 주 해가지고
5거래일이니까 뭐 다음 주 한 중반까지 되겠죠. 금덩이하고 은덩이는 조금 좀 비리비리할 것 같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요거는 금덩이가 글로벌 준비통화 1등을 차지했다. 이것도 뭐 제가 어제 얘기했어야 되는데 뭐 요즘은 시간 관리한다고. 웬만한 거 뭐 이거 뭐 하루 넣는다고 뭐 세상이 뭐 휘딱 뒤비지고 이런 건 아니니까 하루 넘겨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자, 먼저 차트 소개부터 해보면 이거는 IMF 데이터죠. 예, IMF 데이터입니다. IMF에 따르면 2025년 말 글로벌 준비통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외환 보유액, 그리고 기존의 일본식 표현을 하면 외환 보유고, 여기에서 미국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4년 초 대비 마이너스 10% 감소한 40%까지 요 시금은 이거 라인이죠. 예, 요겁니다. 40%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반대로 금덩이는 상승해서 달러를 제치고 글로벌 준비통화에서 약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어디서? IMF 데이터에 따르며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 달러는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자신의 국가의 부를 웰스를 축적하고 국제 무역을 하는 방식의 근간이었습니다. 달러 아니면 국제 무역이 안 됐으니까요. 하지만 IMF 데이터를 통해서 그런 상황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금 비중 증가, 금이 글로벌 준비 통화에서의 비중이 증가하는 거, 이거와 미국 달러의 이 비중 감소는 글로벌 준비 통화 또는 외환 보유액에서 역사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이게 DBG죠. DBG입니다. 미국 달러의 글로벌 준비 통화, 즉 외환 보유액 비중은 2001년 최고치였던 피크였던 72%에서 급격히 하락해서, 보시면 이거 2001년이 뭐 안 나와 있는데 하여튼 2001년이 72%였습니다. 이때에서 급격히 하락해서 30년 만에 최저치를 갖다가 기록했는데, 이런 변화는 여러 가지 구조적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크게 봐서 해가지고 뭐 두 가지 정도로 해가지고 웃자게 해가지고 또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미국 달러 자체가 크게 약세를 보이며 2025년 상반기에만 주요 통화들 대비 약 10% 절하가 되었습니다. 글로벌 준비 통화가 그렇게 빠르게 약세를 보이면 다른 국가들은 자연스럽게 달러 보유에 대한 관심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죠. 작은 국가들은 달러 보유의 위험성, 예를 들어서 뭡니까? 유명한 우크라이나전에서 이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를 갖다가 제재한 거죠. 이거 진짜로 어마어마한 우자가 자해지라고 작년에도 계속 말씀드린 바 있는데, 작은 국가들은 달러 보유 위험성, 특히 우크라이나전에서 목격된 미국의 제재나 자산 동결 위협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달러와 달리 금은 어떻습니까? 금덩이는 무기화되거나 특정 정부에 의해 동결될 수 없는 실물 자산이죠. 예, 그래서 금덩이는 진짜 배기로 중립적입니다. 정치에 중립적인 물건이다. 이게 됩니다. 그래서 금값이 계속해서 들어되는 거죠. 이어서 금값은 2025년 해가지고 작년에 55% 이상 해가지고 상승했고, 2025년 10월에는 사상 처음으로 1온스에 4,000달러를 돌파했는데, 애널리스트들은 금값이 2026년 올해 말까지 1온스에 4,800달러에서 5,400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으며, 일부는 이보다 더 높은 수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짜견적으로 예상하는 것도 있는데 어차피 한 1년 남았으니까 천천히 해도 되고요. 하여간 중앙은행은 금 매입을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으며, 2025년 중앙은행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2019년 조사 이후 가장 강력한 금 매입 의향을 보였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중앙은행들은 매년 1,000톤 이상의 금을 매입했는데, 이는 역사적 평균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미국 달러 비중은 감소하고 금덩이 비중이 증가했다는 거, 글로벌 준비 통화에서 이 달러 비중은 감소하고 금덩이 비중이 증가했다는 것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근본적인 재편을 의미하며 향후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상당한 파급 효과를 가져옵니다. 지난 80년간 달러의 지배력은 국제 금융 및 무역에서 미국에게 막대한 지정학적, 경제적 영향력, 레버리지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금덩이가 궁극적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역사적 역할을 되찾으면서, 원래 이거 금덩이가
여기서적으로 뭐 유명한 거죠. 예, 가치 수장. 그러니까 자신의 돈을 갖다 보관하는 거로 유명한 게 금이고, 금을 뺏겨서 나온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피아트 머니들, 대표적으로 뭐 달러 이런 거고요. 이게 됩니다. 하여간에 2026년 현재 우리는 다극 금융 시스템, 멀티폴라 파이낸셜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통화 권력이 더욱 분산되는 시대로의 전환을 목격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로 중국, 러시아, 인도 같은, 즉 브릭스 같은 여기에 포함된 국가들, 회원국들은 달러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금을 매입해 왔으며, 브릭스 국가들은 달러 없이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 기반 디지털 화폐를 선보이기도 했죠. 정리를 해보면 투자자와 일반인 모두, 뭐 그냥 까놓고 말씀드려서 모두입니다. 모두. 우리 모두에게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근본적인 재편은 인플레이션, 통화 안전성, 예금의 안정성 등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억수로 중요합니다. 또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변화는 현명한 기관 투자자들이 실물자산으로 자금, 실물자산이 뭡니까? 금이 되겠죠. 대표적으로 실물자산으로 자금을 재배치, 리포지셔닝 하고 있음을 알려주며, 바로 이런 이유로 금값 강세장, 금값이 계속 상승하는 거, 이거는 2026년 이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짜견적으로 봅니다. 관련해서 우짜는 2030년에 바로 2030년대 들어서자마자 유로화가 어째 사단이 날 거다고 이미 뭐 몇 차례 말씀드렸고, 미국도 2032년에 뭔 사단이 날 거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예상을 한 바 있습니다. 일단 넘어가고요. 네, 요거는 이제 노르웨이 쪽입니다. 노르웨이 해가지고 석유, 천연가스 투자 감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뭐 차트는 항상 그렇다시피 블룸버그 차트고요. 보시면 2024년, 2025년 해가지고 뭔가 쭉 떨어지죠. 예, 쭉 떨어집니다. 발견하고 뭐 탐사하고 뭐 해가지고 예상치 나오고 뭐 이래 납니다. 뭐 필드 인 파이프라인, 뭐 필드 인 프로덕션 뭐 해가지고 뭐 현장에서 생산하는 거 등등 이리 쭉 나오는데, 말씀드려보죠. 노르웨이 연안에서 석유와 천연가스를 탐사하는 기업들이 올해 2026년 투자액을 약 6% 삭감할 예정이고요. 원인은 뭐다? 몇몇 주요 프로젝트가 완료 단계, 이제 끝났다 이거죠. 이제 펌프질한 게 끝났다. 완료 단계에 접어들고 신규 탐사 프로젝트 추진 속도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르웨이 해양개발청은 연례 리포트에서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량, 노르웨이 말하는 겁니다. 노르웨이의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량이 2020년대 말까지, 2020년대 말 요리 쭉 해죠. 요렇게 해가지고 박스 처리된 거, 회색으로 박스 처리된 거, 2020년대 말까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후에 2030년대 들어면서부터 생산량 감소를 완화할 투자가 부족할 경우 향후 몇 년 동안 업계 규모, 노르웨이 이 석유 및 천연가스 업계 규모가 상당히 축소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그린란드 놀이는 미국 주민 1인당 1만 불에서 10만 불 제공금부터 미국 편입 지지하는 현지 여론 조성 위한 구상입니다. 참 간단하게 코멘트합니다. 싼 마이라서 참 싼 마이다. 넘어가고요. 네, 미국 관료, 미국의 베네수엘라 제재 위반, 배 납포범이야. 북한은 무슨 생각할까? 이거는 그냥 하는 소리고요. 지금 베네수엘라 관련 건 해가지고요. 이 북한은 지금 우리나라 연합 지라시가 그냥 넣은 거고, 까놓고 해가지고, 예, 북한은 억지로 때려 넣은 거고요. 지금 핵심은 베네수엘라 건에서 북한은 걸리는 게 없고, 뭐 나포 타령하고 있는데 뭐 그런 걸리는 게 없고, 지금 베네수엘라 건에서 지금 걸리는 거는 중국, 러시아, 이란이 거의 이 사명제가 거의 핵심이라 보면 됩니다. 뭐 북한 타령을 하고 자빠졌냐? 박성민이네. 이것도 간단히 뭐 얘기 말씀드립니다. 베네수엘라 거는 우짜가 내일 아마 좀 몰아서 얘기 말씀드릴게요. 뭐 매일마다 뭐 찌끔찌끔 말하기도 그렇고, 뭐 계속해서 지금 그 공중전 하면서 언론 포위를 억수로 합니다. 언론 플레이를. 그래서 뭐 하나 건건이 다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냥 내일 좀 몰아서 말씀드릴게요. 하여간에 중국, 러시아, 이란 등 여러 국가들의 유조선이 현재 베네수엘라 항구에, 그러니까 석유실을 하고 계속해서 들락날락하고 있다는 거,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러시아가 운영하는 그림자 선단만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1,000척입니다. 1,000척 못 잡습니다. 이거. 자, 넘어가고요. 어제 그 납부한 거 그것도 제가 또 들을 텐데 내일 말씀드릴게요. 내일. 자, 여러분 지라시 미국 이민단속국 충격 ICE죠. 총격에 여성 사망의 시위 확산 충돌 긴장 고조.
예, 요거는 우짜가 해가지고 현장 그 저 영상도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 뭐 FBI가 수사받고 있다 반발. 이러는데 간단하게 이것도 코멘트합니다. 뒤에 또 넣을 것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난리 났네. 뭐 반이민주의자들 뭐 이래 뭐 그쪽 미국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이 뭐 몸싸움 하고 있고 이 미국에서 공권력을 갖다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우리나라하고 다릅니다. 미국에서 공권력 우습게 본다. 바로 총 나간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간단하게 코멘트하면 이거 총 맞기 전에 어떤 행동을 했고 죽은 여자가 어떤 행동을 했고 이런 걸 갖다가 다 봤는데 면밀히 봤을 때 죽은 여자는 ICE 이민 단속국 요원이 우리나라 한국 경찰인 줄 알고 좀 그래 착각한 것 같다 이런 느낌 들고요. 법적으로 ICE 요원의 총격, 이 총을 갖다가 쏴서 사람을 죽인 거, 이거는 우짜가 보기에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해당 요원의 이 총격, 이 총 발사한 거, 이거는 명백히 무능한 행위이다. 여기에 또 우짜는 계속해서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계속은 아니다만, 하나 그거 분명히 해가지고 분류해서 말씀드립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행위 자체는 아주 빙신짓이었다. 이걸 말씀드리고요. 자, 넘어가고. 자, 요거는 미국의 무역 수지 발표됐습니다. 말씀드려보죠. 미국의 무역 수지는 수출이 2025년 9월입니다. 9월 데이터입니다. 9월 데이터. 2025년 9월 2,942억 달러에서 10월에 3,020억 달러로 수출이 증가했고요. 수입 임포트는 2025년 9월에 3,424억 달러인데 2025년 10월에 3,314억 달러로 감소했죠. 예, 감소하면서 덕분에 어떻게 됐다? 2025년 9월 무역 적자가 마이너스 481억 달러인데 2025년 10월에 마이너스 294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블룸버그 자타는 이제 더 정확하게 한다고 마이너스 293억 5천만 달러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뭐 대충 해가지고 반올림 쳐가지고 마이너스 294억이다. 해가지고 많이 줄었습니다. 무역 적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 줄어든 게 어떻게 다 2009년 쭉 올라죠? 예, 여기 있습니다. 2009년 6월 이후 현재 미국의 무역 적자가 최소다. 언제 기준으로? 2025년 10월 데이터 기준으로 있습니다. 자, 미국의 수입이 지금 해가지고 많이 줄었습니다. 보면은 지금 우자가 좀 전에 뭐 말씀을 드렸는데 3,424억에서 3,314억으로 해가지고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는데 이게 뭘 말한다? 자, 이렇게 또 보시죠. 해가지고 미국의 수입 임포트가 최고치 피크, 요 있죠, 피크 대비 무려 이게 얼마나 떨어진 거다? 비율로 치면 마이너스 21.1% 감소한 겁니다. 엄청나게 감소한 겁니다. 이거보다 더 많이 감소한 거, 이 보시면 이가지고 요 감소한 거 나오죠. 마이너스 저거 나왔지 않습니까? 21.1058%가 나와 있는데 이거보다 더 많이 감소한 건요. 뭐 언제밖에 없다? 우한폐렴 때 그리고 2008 금융위기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이 두 이벤트 말고는요. 이만큼 감소한 적이 없습니다. 미국의 수입이 임포트가 감소한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자와 관련해서 2025년 작년 12월 27일 뉴스 모험에서 킨들버그 나선 얘기를 우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죠. 자, 킨들버그 나선입니다. 유명한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유명한지 모르겠고 하여간에 여기 보시면 날짜가 보면은 연도가 1930년, 1931년, 1932년, 1933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스무트 홀리 관세법하고 등등 여러 가지 엮이면서 전 세계 무역이 계속해서 쫄아들었다. 이걸 갖다 말하는 게 킨들버그 나선이 됩니다. 킨들버그 스파이럴이 됩니다. 역사적 교훈을 갖다 알면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 수 있으니까 자 말씀드려보죠. 과거처럼 무역 침체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방식이 현재 한 100여 년 만에 해가지고 재현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수요가 감소하고 무역이 위축되며 관세 부과가 정치적으로 불가피해지는 시점은 글로벌 협력이 약화되어 보복 조치를 유발하고 경기 둔화가 자체 강화 루프, self reinforcing 루프라고 하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냥 악순환이 되겠습니다. 악순환으로 바뀌게 됩니다. 미국의 수입, 임포트 감소가 우한폐렴과 2008 금융위기 수준에 도달한 가운데 일부는 미리 쟁여놓은 물량, 그러니까 관세를 갖다가 미리 회피하기 위해서 중국 등에서 물건을 미리 땡겨 놓는 거, 이런 물량
그리고 재고, 그리고 가격 영향 때문일 수도 있죠. 일부는. 하지만 정책 시점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아직은 1930년대 수준까지는 아닙니다. 2025년, 2026년. 그러니까 이건 지금 데이터가 나온 거는 2025년 10월 데이터죠. 아직은 1930년대 수준은 아니지만 리듬 정확하게는 운율은 비슷하게 가고 있다. 이거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분명한 갈림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긴장이 완화되면 급격한 정상화로 이어질 수 있고요. 긴장이 고조되면 뭐 무역 긴장 이거죠. 긴장이 고조되면 우리가 보기엔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고 과거 사례를 봤을 때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데 수출, 마진, 성장까지 한꺼번에 끌어내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자, 킨들버거 이거 나선 이거 그 1930년 이거 쭉 해서 줄어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터졌습니까? 2차 세계대전이 터졌죠. 자, 이거 한 100여 년 만에 또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3차 세계대전을 예상케 만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래 가지고 2026년 해가지고 또 해가지고 새해됐다고 해가지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발표됐습니다. 말씀드린 뭐죠? 2026년 1월 3일 기준, 즉 1월 3일로 끝나는 주 기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 20만에서 20만 8천으로 증가했고 4주 평균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만 전주 21만 9천에서 21만 1,750으로 요거는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12월 27일로 끝나는 주 기준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 185만 8천에서 191만 4천으로 증가했습니다. 조금 정신없죠? 예, 좀 정신없다. 이게 됩니다. 차트가 정신없다. 근데 우자가 보기엔 191만 넘는 거는 기본이라고 봅니다. 190만 넘는 거는 기본이다. 이렇게 보고요. 자, 넘어가고. 자, 이번에 가지고 뉴욕 패드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기대 조사 중에서 인플레이션 관련 부분입니다. 향후 1년 동안 인플레이션 예상치를 갖다가 조사를 해보니까 어떻게 된다? 중간값이 3.42%로 나왔습니다. 요게 2025년 11월에는 3.2%였는데 12월 데이터가 3.42%로 3.4%라고 보면 되겠죠. 이거 가지고 살짝 증가했다 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분간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수그러들 것 같지 않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는 소리가 되겠죠. 3년하고 5년짜리 인플레이션 예상치는 3.0%로 변동이 없었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이건 한 번씩 잊을만 하면 등장하는 애틀란타 패드의 GDP Now 예측입니다. 여기에 따르면 애틀란타 패드의 GDP Now 예측에 따르면 2025년 4분기 미친듯이 올라가죠. 2025년 4분기 성장률은 미국의 성장률은 5.4%로 예상되었습니다. 원인은 순수출, 좀 전에 우자가 해가지고 미국의 무역 적자가 해가지고 줄어들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순수출 증가와 소비자 지출이 크게 기여했다라고 애틀란타 패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쁜 소식, 무려 GDP 성장률, 미국같이 이 선진국에서 GDP 성장률이 무려 5.4%로 나오는데 주식파는 어떻습니까? 지금 좀 플랫하게 가죠. 플랫하게. 크게 움직이는 것 없이 플랫하게 가고 있다. 이게 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요거는 해가지고 우자가 관련 영상까지 만들었던 미 대법에서 트럼프 관세 판결이 이제 곧 나올 예정입니다. 미 관련해서 얘기를 말씀드리죠. 일단 칼시 배팅 사이트죠. 배팅 사이트고 미 대법에서 해가지고 트럼프 관세에 트럼프 관세 승소해 줄 거냐, 패소를 내릴 거냐 이거 얘기죠. 근데 패소 가능성이 높다 이겁니다. 지금 보면 자 말씀드리죠. 미국 시간으로 1월 9일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금요일 바로 우리 오늘 저녁 이래 되겠는데 미국 시간으로 1월 9일 금요일에 트럼프 관세에 대한 미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예정이고요. 배팅 사이트 칼시에서 트럼프 승리 가능성을 27% 요거죠. 27%로 보고 있습니다. 즉 패소할 기다 이거죠. 우자는 관련해서 2025년 작년에 해가지고요. 트럼프 관세는 패소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영상에서 트럼프 패소 가능성을 60에서 70%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한편 미 대법에서 미국 대통령에게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를 이용해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하더라도 트럼프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무역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232조를 발동할 수 있고요. 232조의 경우 여러 차례 합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절차상 문제가 없다면 불공정 행위를 겨냥한 301조, 이른바 슈퍼 301조 이라죠. 그리고 또 뭐가 있다? 122조를 통해 단기 관세를 부과한 후에 미 의회가
관세 기간을 갖다가 연장하도록 압박해서 사실상 동일한 조치를 취하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관세 이외에도 트럼프에게는 수단이 많은데 수출 통제 그리고 CFIUS 뭡니까? 대미 외국인 투자 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여길 통한 심사, 수입 심사 이게 되겠죠. 그리고 국방물자 생산법 또는 방위생산물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통해서 미 의회를 압박할 수 있고요. 이번 미 대법 판결에서 중요한 것은 합법성이 무력화된다는 걸 의미한 게 아니며 그저 권한이 행정부에서 입법부로 옮겨갈 뿐입니다. 어떻게? 트럼프가 패소하면 미 의회로 넘어간다 이거죠. 관련해서 우리가 트럼프 관세는 패소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서도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다. 따라서 관세 부과가 무산되더라도 싸움은 끝나지 않고 법정에서 정치라는 체스판으로 옮겨갈 뿐이며 트럼프가 다음 수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단지 무역 정책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전략적 수단, 관세 이걸 갖다가 누가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것인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우정적으로 봅니다. 자, 넘어가고요. 이것도 트럼프가 맨날 떠들고 자빠져가지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또 얘기를 합니다. 이거 좀 요즘 맨날 이 짓을 하고 앉아있으니까 트럼프 말하는 거 일단 전부 다 해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50%는 구라라고 보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어이구 35분이네. 우자가 빨리 말씀드릴게요. 트럼프가 1조였는데 1조 5천억 달러로 해가지고 증액해야 된다. 그러니까 50%를 갖다가 뻥튀기를 된다. 미국의 국방 예산을 뻥튀기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말씀드려봅니다. 트럼프는 당초 1조 달러였던 2017년 국방예산, 미국의 국방예산을 1조 5천억 달러로 50% 이상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이 주장입니다. 트럼프의 주장입니다. 이거 말하는 거 다 일일이 다 들어가지고 이거 말하기도 참 그래요. 그래서 우자가 이런 거 다 얘기 해석이고 나발이고 안 합니다. 그냥 바로 그냥 가면 추가 예산이 그러니까 5천억 달러라는 추가 예산이 관세 수입으로 충당될 것이라고 트럼프가 떠들었습니다. 되는 대로 막 떠들고 자빠졌는데 이 우자가 비싼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기름기 잘 흐르는 얘기 할 수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해가지고 우크라이나전을 통해서 서방의 생산력이 확인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코멘트합니다. 일단 전시 경제 논리가 또 나왔습니다. 워타임 로직이 또 나왔는데 이 전시 경제 논리를 갖다가 평시 정책에 적용하겠다는 이 뜻이고요. 이거 전시 경제 논리가 뭐가 됩니까? 계약업체들, 특정하면 방산업체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분명해서 첫 번째, 전략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기업은 일반적인 주주이익 극대화 기업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미국 국민들에게는 국방 예산 대폭 증액이 앞으로 다가올 일, 대표적으로 3차 세계대전이 되겠죠. 앞으로 다가올 일을 대비하라는 메시지와 같습니다. 크게 봐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문제는 실행 그 자체에 있는데요. 우자가 이거 왜 우크라이나전 얘기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단순히 예산이 늘어난다고 이런 생산 쪽에서의 병목 현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이거 지출 규모가 커지면 1조에서 1조 5천억 달러 이렇게 되잖아요. 한번 지출 규모가 커지면 되돌리기가 억수로 힘들다는 사실상 불가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해당 지출이 실질적인 생산 능력 확대와 납기 단축, 그러니까 이거 물건 빨리 만들어서 함정을 만들든 포를 만들든 비행기를 만들든 이런 거 납기 단축으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기존의 동일한 납품 조건에 단지 더 높은 가격포, 그러니까 더 비싸게 받는다 이거죠. 이거 방산업체들이 더 비싸게 물건은 똑같은데 더 비싸게 받는다 이런 문제가 있는지 이게 핵심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전을 통해서 서방 최소한 유럽 우자가 보기에는 미국도 해당됩니다. 서방은 같은 물건을 더 비싸게 사주면서 이 우크라이나전 관련 이권 관련자들이 아름답게 세금을 논아먹는 결과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반대로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생산량이 폭발했지요. 예, 이게 이미 확인된 사례입니다. 우크라이나전이 벌써 3년을 넘어서 4년인데 이걸 지금 계속해서 변경된 게 없어요. 서방의 생산력이 폭발하는 거 봤습니까? 없습니다. 그 폭발했으면 우크라이나 친구들이 왜 저렇게 고생하고 자빠졌습니까? 딴 건 제쳐두고 제가 간단하게 코멘트해 봅니다. 한국의 우리나라의 진짜 전략 자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조선소입니다. 조선소. 그것도 3개나 있죠. 한국의 3대 조선소를 전부 다 미국으로 그대로
통째로 삽으로 떠가지고 옮겨놔도 미국에서는요 한국에서만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짜가 정확하게 그냥 까놓고 말씀드립니다. 한국에서만처럼 만든다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뭐 떠들고 자빠지는데 돈으로 모든 게 해결한다? 그런 거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돈으로 모든 게 해결 가능한 세상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돈으로 모든 건 해결할 수 없다. 단 돈으로는 어떤 상황, 이벤트 등을 갖다 측정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은 드렸지요. 갈수록 코미디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2026년 1월 9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